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강정환입니다. 제 양력에 대해서 이렇게 막 소개를 해주셔서 이선영 박사 감사한데 이 코딩은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체계적으로 여러분의 스펙이나 학력을 쌓아가는 것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종류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경험을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저도 그렇고 뭐 저도 영어에 별로 소질이 없어서 영어 공부할 때 되게 괴로웠는데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영어 공부는 다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중단되는 코딩이라는 거를 이렇게 익혀가면서 굉장히 영어 공부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왜 데이터가 사회적인 용어냐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온라인에서 많은 활동 하시잖아요. 거기 남긴 흔적, 그 흔적 자체를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의 사회 활동이 남긴 흔적이 데이터고 코딩이라는 건 결국 그 흔적을 해석하기 위해서 읽어드리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독해의 문제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코딩이라는 거를 프로그래밍이라고 접근하지 마시고 읽기나 쓰기라고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특히 뭐 이 다음에 프로그래머로 먹고 살겠다 그런 분이 아니라면 더 타당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코딩을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생각하실 때 프로그래밍에 이렇게 강조점을 두시면 저는 그건 진짜 프로그래머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랭귀지에 강조점을 두시면 그거는 어학 공부를 하는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사실은 접근하고 익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랭귀지에 중심을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거는 생각보다 큰 일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많은 이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저 레즈닉이라는 교수는 MIT의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인데 코딩 교육에 굉장히 그 열성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테드 강연을 한 거예요. 그래서 TED.com에 들어가셔서 저 제목 치시면 저 동영상 보실 수 있고요. 아마 한글 자막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말 중에 굉장히 제가 이제 제 머릿속에 딱 박혔던 말이 이건데 우리가 책 읽는 걸 왜 배웁니까? 왜 배우냐면 나중에는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읽어야 되거든요. 그럼 읽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죠? 읽을 줄 알아야 나중에 뭘 배우기 위해서 읽을 거 아니야. 여러분도 영어 배우시면 이제 대학교 가시면 특히 그렇지만 영어로 되게 많은 자료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레즈닉 교수가 하는 말이 우리가 왜 코딩을 배우냐면 나중에 뭘 배우려면 코드를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딩을 배우는 거랑 똑같은 거죠. 코드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그런 면에서 실제로 이거는 하나의 랭귀지를 배우니까 우리가 그냥 프로그래밍 랭귀지 할 때 랭귀지란 말 자꾸 쓰는데 그게 언어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데 사실은 언어 배우는 거랑 비슷해요. CV나 비트는 뭐냐면 이력서입니다. 보통 이력서인데 이력서 밑에 뭐 이런 것들을 써요. 각각의 언어를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뭐 한국어는 난 그냥 내 모국어다. 영어는 뭐 중급 수준 된다. 근데 뭐 쓰는 거 라이팅은 기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씁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머라면 이런 거를 중간에 쓰죠. 이게 뭐 프로그래밍 관련된 그 기술들인데 뭐 자바는 초심자지만 뭐 파이썬 요즘 가장 각광받는 코딩 프로그램 랭귀지입니다. 파이썬은 되게 뭐 전문가급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나눠 쓰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나중에 한 5년, 10년 후에 막 이렇게 섞어 쓸지도 모른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는 중급인데 그냥 섞는 거죠. 어차피 같은 랭귀지잖아. 뭐가 달라? 파이썬 난 엑스퍼트다. 그럼 난 어학에 굉장한 장점을 갖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때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그림들은 대부분 그 한국 그림이 아니라 그 외국 사람들 많이 나오는 게 왜냐하면 이게 저작권 문제 없이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따다 쓸 수 있는 그림들이 우리나라 그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뭐 제가 이렇게 링크도 밝히긴 하지만 양해해 주시고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저희가 영어 공부의 특성이 뭔가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실 때 공부하는 시간이나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이렇게 발전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발전하는 것 같아요? 계단식이죠. 코딩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이라는 인기 끈다는 파이썬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파이썬도 계단식인데 뭐가 다르냐면
처음에 발전 안 하는 시간이 길어요. 그러다 이렇게 뚝 뜁니다. 예. 그 다음부터는 제 생각엔 훨씬 급격하게 발전해요.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을 관찰해 보면 그래.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영어를 꽤 쓸 줄 알게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죠. 그 총 시간보다 훨씬 짧아요. 이 시간은. 일단 이것만 참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미 여러분이 너무 바빠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영어 공부는 했는데 이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이 생각 때문에 그렇지 그 생각을 버리시면 오히려 훨씬 빨리 계단식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문법책을 열 몇 권을 독파해도 카페에서 영어로 직접 주문하는 거 하나 못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실전 영어하고 교과서 영어하고 달라요. 그죠? 그럼 코딩을 공부하시면 이제 수험생 시절을 겪은 우리 모두의 버릇인데 일단 좋은 교과서 없나를 많이 찾아요. 근데 별로 그러실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예, 실전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물론 교과서가 도움이 되긴 되죠. 그렇지만 뭔가 다른 종류의 도약이나 다른 종류의 뭔가가 필요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를 독파하는 건 프로그래머가 할 일이고 문법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 이런 거. 사실 여러분이 하고 싶으신 건 영어 하시는 이유는 카페 가서 그 주문도 할 줄 알고 뭐 영어로 대화도 할 수 있고 책도 읽을 줄 알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쓸 줄 알면 되는 거죠. 코딩도 비슷해요. 이게 뭐냐면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레즈닉 교수가 하는 코드스쿨에서 만든 어린이용 그 코딩 하는 거예요. 보기에도 코딩 그거죠. 근데 이제 타이핑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명령어가 이렇게 블락으로 지정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하나의 그 과제를 줍니다. 마치 이것처럼 카페 가서 주문해봐라. 처럼 과제를 주면 그 과제를 구현시키려면 뭘 갖다 이렇게 끌어다 쓰면 되는지 자기가 해보는 거예요. 갖다 끌어서 조립을 한 다음에 런 누르면 얘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지 알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거랑 이 접근이에요. 태스크를 주고 그 주어진 태스크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걸 짜보는 거죠. 접근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몰라도 돼요. 파이썬 같은 것도 몰라도 되고 다 이걸 뭘로 짰는지 모르겠는데 뭐 자바나 그런 걸로 짰을 것 같은데 C 뿔뿔이나 뭐 아무튼간에 그냥 이렇게 갖다 쓰면 되는 거죠. 저런 걸 할 줄 알면 나중에 구체적인 그 랭귀지를 뭘 선택하느냐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건 사실은 실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장 하나를 여러분이 이제 읽을 줄 알게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잭이 오늘 밤 그 음식점에 사이클 타고 갈 거다라는 얘긴데, 여러분은 이제 이거를 해독할 수 알려면 각각의 단어의 뜻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단어의 뜻은 사전에서 찾는 거죠. 그렇지만 또 이 문법 같은 문법 자체는 단어 각각 안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죠. 두 가지를 다 하긴 해야 돼요. 그죠? 단어하고 문법하고. 그럼 코딩할 때 두 가지를 어떤 식으로 습득하느냐?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굉장히 좋은 웹사이트가 있어요. 예. 여러분이 물어보면 뭐든지 대답해줘요. 대답을 해주는데 적어도 저기다 물어볼 줄 알려면 단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텍스트북 같은 걸 갖고 익히는 건 각각의 명령어의 의미 같은 거, 그래서 단어 정도는 알고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물어보고 거기서 그럼 해석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마치 문법 체계 역할 같은 걸 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이렇게 쭉 안 되다가 약간 되면은 그때부터 뭔가 여러분들 단계적인 발전을 좀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사이트냐면 그 미국 같은 데서 그 컴퓨터 광학으로 이제 학사학위 받고 대학교 졸업하는 학생들 학사모나 옷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 이거 보면 섬찟해요. 대학은 해준 게 없어. 그래서 보시면 졸업할 때 감사하는 대상은 스택 오버플로우예요. 뭐 학과나 우리 과에 있는 전공 교수가 아닙니다. 예. 여기 있는 고등학생도 대학 들어오시면 저런 태도로 사셔야 돼요. 교수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쌓고 있는 교육과 별 상관이 없잖아. 그죠?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낮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다시 어학 특징을 보죠. 여러분이 이제 영어 공부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막 공부하는 게 있고, 예, 돈이 된다면 원어민 교사가 여러분의 공부를 도와줘요. 이거랑 이거 둘 중에 뭐 선택하시겠어요? 이게 낫겠죠. 그죠?
자, 근데 한 가지 더 옵션을 생각을 해보죠. 이걸 넘어서 그러니까 문제집 푸는 거 도와주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외국 그 영어를 쓰는 영어 네이티브 친구들하고 막 대화를 하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럼 여러분 이거 선택하시겠어요? 이거 선택하시겠어요? 여기로 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학이라는 건 실용적인 어학은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과외받는 게 나아요. 원어민한테. 원어민한테 과외받는 것보다 원어민 친구와 어울리는 게 낫죠, 사실은. 그죠? 그럼 코딩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 컴퓨터 가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대학 오면은 누군가는 컴퓨터 가이가 되고 누군가는 컴퓨터 가이에 의존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보면 이렇게 슈퍼맨 같잖아요. 컴퓨터에 대해서 혹은 뭐에 대해서 막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 이 컴퓨터 가이는 과외 선생하고 비슷해요. 문제가 뭐냐면 생각보다 내 능력치가 안 늘어. 자꾸 의존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코딩 같은 거 하실 때 처음에는 컴퓨터 가이가 있는 게 더 좋겠지만 그게 최고가 아닙니다. 뭐냐면 친구와 어울리는 것 같이 차라리 여기로 가시는 게 나아요. 이거는 기본적인 내 소통 능력이 없으면 여기서 해주는 답을 내가 응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 정도 응용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학 공부는 여러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하고 굉장히 중요한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이 어학도 빨리 배워요. 그래서 내가 코딩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 코딩 잘하고 맘 좋은 애 없나? 딱 잡아가지고 계속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불특정 다수와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을 할수록 여러분의 코딩 능력이 늘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뭐 코딩하는 사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골방에 처박혀서 혼자 컴퓨터랑만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교양으로서의 코딩을 익힐 때는 그만큼 사회성이 있어야 코딩도 빨리 늘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시고 좀 이렇게 컴퓨터 가이는 얼마나 괴로울까 그런 것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네? 얼마나 괴로워. 근데 물어보는 사람은 편할지 모르지만 내 능력도 안 늘고 그 사람은 힘만 들고. 그러니까 상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코딩을 공부하신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중학교 때 우리 많이 외웠던 건데 영어 불규칙 동사표 기억나세요? 그죠?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미트는 매트 뭐 이거 맨날 외우잖아요. 그래서 많이 생각하죠. 왜 모든 동사가 규칙이 아니야. 그래서 생각보다 언어도 지저분해. 다 규칙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비교적 최근에 네이처지에 그 일군의 언어학자, 수학자,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모여가지고 그 영어 텍스트를 다 긁었어요. 언제까지 긁었냐면 막 몇백 년 전까지. 그래서 뭘 봤냐면 불규칙 동사가 얼마나 규칙 동사가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이게 다 불규칙 동사인데요. 빨간색으로 칠한 거는 현재 다 규칙 동사가 된 거예요. 근데 위쪽이 아니라 위쪽엔 비동사, have 동사 여러분들 다 아시는 동사죠. 아래쪽에 가면 이게 뭐야? 아무튼 이게 해상도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잘 모르는 동사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불규칙 동사 중에 잘 안 쓰이는 동사들은 이렇게 빨간색처럼 지금 다 규칙 동사가 돼버렸고 많이 쓰는 건 불규칙 동사로 계속 남아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당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불규칙하지만 우리가 그걸 많이 쓰니까 그냥 외워서 쓸 수 있잖아요. 잘 안 쓰는 건 자꾸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실은 과거에는 다 불규칙 동사였어요. 다 불규칙 동사였고 뭔가 새로 들어온 언어, 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언어는 과거형이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ed를 붙여서 규칙 동사화 시켰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안 쓰는 것도 규칙 동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안 쓰는 동사일수록 아래로 갈수록 빨간색이 많아지잖아요. 잘 안 쓰는 걸수록 규칙 동사가 되고 한 절반쯤 규칙 동사가 되는데 걸리는 연수가 얼마인지도 이렇게 뭐 다 예측을 해요, 과학자들은. 이게 뭐 원소 방사성 동위원소 반감률하고 뭐 비슷한 규칙을 따른다는데 우리가 그건 알 필요 없지만 하여간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언어라는 거는 사실은 규칙이 기본이 아니라 그냥 우연적인 진화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 불규칙 동사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코딩을 하는 게 코딩이 물론 되게 논리적으로 잘 짜여져 있어요. 짜여져 있는데 그게 완벽한 논리가 아니라 뭔가 계속 변해요. 덕지덕지 들러붙고. 그래서 생각보다 진화적으로 코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직관이 되게 발달한 사람이 좋은 코딩을 짜기도 하고 그게 또 널리 퍼지기도 하고 근데 그거의 비효율성이 드러나면 뭔가 더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걸 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코딩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쓴 영어를 봐줘. 근데 이렇게 스펠링 틀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스펠링 틀린 교정만 해주는 거랑 표현 자체를 수정을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장에서 뭐가 더 힘들겠어요? 이거보다 이게 훨씬 시간이 많이 들겠죠. 더 중요한 건 만약에 굉장히 못 쓴 영어를 고치고 있다면 어느 순간 내가 차라리 다시 쓰는 게 낫겠어라는 생각을 할 거야. 이렇게 다 고쳐주는 게 훨씬 힘들어. 그죠? 자, 그럼 랭귀지에서 꼭 걸치고 이제 해야 되는 게 가장 고통스러운 과정 중에 하나가 버그, 에러 찾아내는 건데, 만약에 누군가가 짠 코딩을,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코딩을 배운다 생각하면 난 열심히 짰는데 이상하게 안 돌아가. 그럼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본다고. 이거 왜 안 돌아가냐고. 근데 그 사람이 잘 못 찾아. 그럼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하죠. 아, 그것도 못 찾네. 근데 남이 쓴 코딩의 오류가 뭔지 찾는 건 이거 교정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논리적으로 어디가 문제야? 이거는 테스트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코딩 잘하는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했는데 잘 못 찾으면 그 사람 눈빛이 이것도 몰라 하는 눈빛일 때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억울하죠. 네.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그런 눈빛을 보낼 때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과정입니다. 근데 저거랑 되게 비슷해요. 오히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렇게 뭐 저도 그런 걸 느끼는 건 아닌데 누군가는 이렇게 시처럼 코딩을 짤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몇 줄 만에. 근데 그런 것들이 단순히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을 배울 때 아까 제가 커뮤니케이션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잘하는 사람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사람의 어려움이 뭔지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예로 좀 올라가 볼게요. 세상에 가장 쓸데없는 질문이 이거죠. 저도 우리 애 키우면서 많이 물어봤는데 물어봐봤자 별로 이득은 못 취하죠. 확인해서 뭐 할 건데. 근데 뭐 어디서 이렇게 나온 거에 따르면 엄마 좋다는 답변이 어린아이들한테 뭐 70%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기 70%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한 애가 엄마를 좋아하는지 아빠를 좋아하는지 한번 알고 싶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 프로그래머에 관심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다음에 뭐 뭘 무슨 일을 하건 그런 거 관심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아, 예를 들어서 요거를 하면 뭐 이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건 여러분 뭐 회사에서 상품을 만들 때건 연구를 할 때건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어린이가 하는 말을 다 기록을 해서 엄마라고 말하는 횟수와 아빠라고 말하는 횟수를 상대적으로 몇 번씩 말했는데 이렇게 체크해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는 막 이제 말을 하는데 엄마라는 말을 훨씬 많이 하죠. 아빠라는 말 횟수보다. 뭐 이럴 일은 별로 없지만 어떤 아이는 아빠라는 말을 훨씬 많이 할 수 있어요. 어떤 아이가 엄마라는 말을 한 70번 할 때 아빠라는 말을 한 30번 한다. 그럼 대강 이제 요거랑 맞다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7대 3.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훨씬 다른 말을 많이 해. 그래서 엄마라는 말이나 아빠라는 말 각각을 합쳐봐도 뭐 이거보다 오히려 약간 적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아이의 특징은 엄마 아빠를 되게 골고루 얘기를 해요. 그럼 다 특성이 다르죠.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중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아이가 엄마의 애착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어요? 1번. 아빠의 애착은? 2번. 그럼 어떤 아이가 가장 부모에 대한 애착이 크냐고 물어보면 누굴 것 같아요? 좀 헷갈리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엄마 혹은 아빠라고 말한 횟수를 다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이나 2번 중에 한 명이겠죠. 이건 엄마 아빠 다 말한 횟수 합쳐도 1번, 2번은 좀 낮아요. 근데 엄마 아빠를 되게 공평하게 애착을 갖고 있어야 그건 부모의 애착이 큰 거라고 생각하면 3번이 제일 부모의 애착은 클 수 있겠죠. 부모에 대한 애착이.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언어의 사용 패턴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빈도를 보면 안 되고 각각의 어떤 단어들의 사용하는 조합 자체를 봐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싫어할 것 같은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와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가 언어 사용 패턴이 얼마나 다른가는 이 두 화살표 사이의 각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과 2번 사이의 각도가 1번과 3번 사이의 각도보다 더 크잖아요. 1번과 2번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언어 사용 패턴에선 1번하고 3번 아이가 더 비슷하고 1번하고 2번 아이는 되게 멀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이걸 어떻게 재느냐?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각각의 단어의 빈도수만 기록을 해놓으면 뭐 그거 사이에 이과생 있으세요? 아, 배우나 안 배우나 모르겠는데 그거 사이에 그
내적이라고 그러죠. 벡터 내적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파이썬이 다 해줍니다. 혹은 스택 오버플로우 들어가 보시면 누군가 다 해놨어. 갖다 쓰면 돼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그냥 코사인 값이 각도가 작으면 코사인 0도에서는 코사인 값이 1이고 90도로 갈수록 코사인 값은 0으로 줄어들죠. 만약에 화살표가 이 반대로 나 있으면 그래서 1번하고 이렇게 90도를 넘어서 180도 가까이 간다. 그럼 마이너스 1까지 가죠. 그래서 아셔야 될 거는 화살표 사이에 코사인 값으로 얼마나 두 언어 사용 패턴이 비슷하냐를 보는데 1일 때 제일 높고 마이너스 1로 가면 언어 사용이 진짜 정반대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코딩을 해서 우리가 하려는 건 너무 데이터가 많아서 뭔가 파악하기 힘든 저런 일들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거는 그 여러분들 10분 후에 사례 있죠. 제가 한 것보다 훨씬 재밌는 사례를 알려드릴 텐데 대학원생들의 사례 발표를 위해서 제가 잠깐 요 개념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단어, 그러니까 아까 어린이는 엄마 아빠만 보면 되지만 예를 들면 정치가가 대통령 후보가 연설을 할 때는 다 쓰는 단어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뭐 국가도 있고 민주주의, 뭐 적폐, 뭐 여러 가지 말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럼 각각의 말을 몇 번 썼는지 후보자별로 다 기록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너무너무 많은 단어를 쓰니까 그걸 다루기가 너무 힘들어요. 차원이 이렇게 너무 많아지잖아. 그래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사례 발표에서 뭐 워드 투 백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예를 들면 비슷비슷한 단어들끼리 다 합쳐버려요. 그래서 어차피 비슷비슷한 단어들끼리는 이건 같이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해서 이렇게 차원을 막 축소시킵니다. 그럼 이제는 좀 축소시킨 다음에 예를 들면 보는 거예요. 저 좀 추상화됐지만 축소시킨 차원에서 문재인이라는 대통령 후보는 어떤 언어 조합을 썼는가? 화살표가 나오겠죠. 안철수는 어떻게 썼는가 나오겠죠. 그럼 이 각도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대통령 후보자가 연설을 하는데 얼마나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가, 다른 방식으로 호소하는가를 이 코사인 값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비슷하게 예를 들면 각 정당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그 문서들이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언론을 통해서나 각 정당에서 발표하는 공식적인 문서들 간에도 어떻게 사용 패턴이 다른가 이런 걸 알아볼 수 있겠죠. 또 재밌는 건 이런 거죠. 이 사이의 각도는 문재인이라는 후보가 본인이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얼마나 같은 얘기를 하는가 다른 얘기를 하는가 이 각도를 알 수 있겠죠. 비슷하게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당 자기 소속 당과 얼마나 비슷한 혹은 딴소리를 하는가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이걸 하고 나면 이건 것도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대중 연설의 이 그 공간에서 문재인은 안철수에 비해서 어떤 차별성을 갖는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화살표 이렇게 빼는 거예요. 비슷하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에 비해서 어떤 차별성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가를 이 화살표로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화살표에서 다 그 계산을 하면 요걸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켜가지고 이동시킬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이미 그냥 코딩이 돼 있는 겁니다. 좌표 값으로. 그럼 그러니까 이 화살표와 이 화살표 사이의 각도가 뜻하는 바는 한 후보가 다른 후보가 갖는 차별성이 정당 간의 차별성과 얼마나 일치하느냐를 얘기를 해주겠죠.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이건 제가 그쪽 전문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정당 정치가 되게 발달해 있고 대통령 선거라는 게 정당의 정책이나 주장을 반영하고 서로 그걸 갖고 표를 획득하려고 한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이 사이의 각도가 되게 좁아야 될 거예요. 후보 간 차별성이 정당 간 차별성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정치가 정당 정치가 아니라 개인의 인물에 의존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표를 호소한다면 이 각도가 되게 벌어질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많은 부분은 이미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 소스들은 여러분이 어떤 관심사를 갖고 하실 때 코딩을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저런 거를 밝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요.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정리를 할 텐데 제가 아까 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뇌가 그렇게 잘 짜여진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요 부분을 뭐 reptilian brain이라고 돼 있잖아요. 말 그대로 파충류 때 있던 부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진화를 하면서 뭔가 위에 이렇게 덧붙여서 생깁니다. 지금 인간은 그 밖에 대뇌 피질이라는 데가 제일 발달해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비효율적인 게 있어도 다시 새롭게 설계할 수는 없어요. 진화해 갈 때. 그냥 덕지덕지 여러분 패치라는 표현 좀 아실 텐데 패치를 그냥 계속 붙인 거예요.
뇌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언어도 그렇겠죠. 랭귀지도 그래요. 그래서 랭귀지가 뭐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발달한 게 뭐 C++이다 자바였다가 뭐 루비라는 등 이러는데 저거는 사실 진화에서 정확한 모습은 아니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랭귀지도 저렇게 막 진화를 해왔어요. 여기 파이썬은 뭐 C에서도 영향을 받았고 다른 쪽에서도 영향을 받았네요. 뭔가 혼종으로서. 네, 저런 식의 방식으로 어차피 랭귀지는 잘 짜여져 있다기보다는 진화를 해요. 무슨 영화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는 분 그냥 손 들어봐.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는 분. 고등학생들 다 알아? 이거 매트릭스 아세요?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 그 인간의 에너지를 빨아서 가상 세계를 구현해 놓고 이렇게 돌아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인간을 이제 이 구출해줄 그 어떤 바이러스라고 보셔도 되고 해커로 이제 네오가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이 가상 세계를 구축한 아키텍트 설계자와 마주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자는 옷도 하얗잖아, 그죠? 깔끔하고 먼지 하나 없이 이 시스템이 돌아가길 바래. 그래서 설계자의 세상은 저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저거를 굳이 저 세상을 따라가려고 코딩을 배우는 건 아니죠. 저거는 프로그래밍 하는 프로그래머들의 몫이고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야. 특히 이렇게 자꾸 인간들이 빠져나가려고 그래. 그래서 좀 위험한 프로그램을 하나 심어놨죠. 스미스 요원이라고. 근데 스미스 요원이 막 자기 복제하기 시작한 거야. 설계자의 통제를 벗어나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시스템을 깔끔하게 정리해 준 게 알고 보면은 처치하고 싶었던 이 해커였던 네오가 역할을 하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우리가 코딩을 하는 이유는 이쪽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장면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 영화에서 네오가 어떻게 자기도 몰랐던 능력치를 깨닫죠. 총알을 피하는. 이렇게 피해가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사회의 혁신가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코딩을 접하실 때 이런 깔끔한 걸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일단 뭔가 하나 언어가 나오면 언어는 사용자에게 이렇게 던져집니다. 그땐 사용자들이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언어가 어느 방향으로 진화해 가는가 결정이 돼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여기서 말하자면 그거를 이렇게 흐트리는 실제로 활동을 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게 오히려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